자, 이번 시간은 투자 자산 개정 과목 중에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란 것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이 유가 증권을 중도에 이걸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 매도가 가능한 증권이다. 그런 의미로 개정 과목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장기 투자한 거니까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럼 주의사항이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어,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게 빈번하니까 취득 시 수수료를 실무 편의를 고려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장기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빈번하게 사고 파는 그러한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 유형자산이나 뭐 무형자산, 재고자산 편에서 또 봤다시피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이 취득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 원가로 포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이 예외였던 거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는 우리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보시죠. 1월 10일 날 길동 상사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만 원의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취득했다. 보통예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때는 수수료 10만 원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기말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을,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했었죠. 그쵸? 근데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똑같이 평가를 하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이게 장기 투자한 거니까 이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언제 이게 처분이 돼서 실현될지 모르거든요. 그쵸? 언제 처분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매도 가능 증권 자체가 보유 목적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미실현된 거지만 금방 처분이 될 걸로 봐서 이걸 단기 손익으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게 장기 투자한 거고 또 이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생겼을 때 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또 기업이 조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거를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미실현된 걸로 봐서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에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이 자본 항목이 자본의 구분이 미실현된 손익들을 여기다가 우선은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실현된 손익이라고 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록을 해 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실현된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익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실현 손익으로 인정해주면, 그쵸? 이걸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자본으로 우선은 반영을 했다가
그러면 이게 언제 실현이 되는 거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해서 현금을 받으면 그때 그 평가액이나 평가 손실도 실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분했을 때 이 미실현 손익이 실현되는 거니까 특이하게도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처분했을 때 이거를 처분했을 때 실현 손익, 즉 평가 손익을 처분 손익으로 대체하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규정이에요. 자,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위에 1월 10일 거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길동상사의 주식이 기말 결산 시에 한 주당 6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다. 자, 우리가 한 주당 5만 원에 취득을 했었는데 한 주당 6만 원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이 올랐으니까 곱하기 100주 하면 100만 원이 이익이 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100만 원이 아니죠, 여러분. 자, 100만 원이 아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10만 원까지 수수료까지 취득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한 주당 얼마에 취득을 한 거예요? 5만 1,000원에 취득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5만 1,000원이 맞는 거죠. 그러면 한 주당 5만 1,000원인데 6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올랐으니까 한 주당 9,000원이 오른 거죠. 쉽게 말하면 100주니까는 90만 원이 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10 쉽게 말하면 510만 원으로 지금 장부에 기록해 놨는데 기말에 600만 원이 된 거니까 그죠? 90만 원만큼이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90만 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이름만 평가이익이지 이거 지금 실현된 거예요? 미실현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미실현 손익이에요. 미실현 이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아직 현금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에 우리가 미실현 손익을 나타내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다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해서 실현됐을 때 이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대체해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위 길동상사의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처분했대요? 7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100주니까는 현금 700만 원이 들어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은 지금 6만 원으로 최종 평가를 해놨으니까 지금 510에서 90을 더 늘려놨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은 6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600만 원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놓고 보면 10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직전 연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90만 원을 우리가 수익으로 잡지 않았죠. 자본으로 구분해 놨죠. 왜? 실현되지 않았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 미실현 손익이 실현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죠? 실현 이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전 연도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까지도 여기 처분 이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0이니까 100만 원이 처분 이익이지만 100만 원에다가 전년도에 수익으로 잡지 못했던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았던 90만 원까지 더하면 처분 이익이 얼마가 돼야 돼요? 19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190만 원이 되려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직전년도 말에 잡아놨던 이 금액을 대변에 있다고 한다면 이걸 차변으로 없애면서 자 이렇게 해서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없애면서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즉 미실현손익을 실현손익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조작하지 못하게끔 회사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아주 독특하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이 회계 처리는 아주 특이하다는 거. 그래서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했을 때 이 평가 이익은 미실현된 거니까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아놨다가 이걸 처분돼서 실현됐을 때 이거를 처분 이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미실현 손익이 실현 손익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한 이유는 회사가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 조작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합니다. 자, 만약에 케이스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길동상사의 주식이 기말결산 시에 한 주당 5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하락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510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510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5만 1,000원이니까 100 주면 510만 원에 장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5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엔 반대의 상황이 나오겠죠.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10만 원이 줄고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미실현 손실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비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아직 실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위 길동상사의 주식을 한 주당 4만 원에 처분했대요. 100주를.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400만 원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자, 510만 원으로 해놨는데 10만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500이 남아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 나머지 다 처분했으니까 대변으로 없애고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500짜리를 400에 받았으니까 10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겠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당연히 실현 손실이니까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전 연도 말에 손실이 났지만 미실현됐기 때문에 손실로 기록하지 않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반대편으로 상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상기해 주고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상기해 주고 봐봐요, 여러분. 자,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상기해 주고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기록해 놓은 것을 반대편으로 상기해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처분 손실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평가 손실을 처분 손실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1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이 났을 때는 아직 실현된 손실이 아니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걸 처분했을 때 이 미실현 손실이 실현 손실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차변의 평가 손실 잡아놓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대변으로 없애주고요. 이거를 처분 손실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짜리 400 받았으니까 100만 원은 당연히 실현된 손실 100만 원이고 전년도 말에 10만 원만큼 미실현된 손실이 무슨 손실로? 실현 손실로 대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100만 원하고 요 10만 원까지 해서 이 110만 원의 손실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전산세무 2급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좀 비중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전산세무 2급에 가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투자 자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장기 투자한 채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그만큼의 기업의 자금 능력도 있어서 3년 만기 채권에 투자했다. 그럼 3년 만기까지 난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런 자금 능력도 있어서 내가 3년 이전에 팔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만기까지 이 채권을 보유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장기 투자한 거니까 당연히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의 경우에 우리가 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하게 부담한 수수료를 포함했었죠. 마찬가지로 요 만기 보유 증권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요 단어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자, 매도 가는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 요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 우리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하게 당연히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1월 10일 삼성전자 채권, 채권이에요. 우리 채권입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 없어요. 주식은 한 주, 두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채권은 한 좌, 두 좌, 이렇게 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채권 100좌를 한 좌당 6만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100좌니까 6만 원이면 600만 원어치 채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증권사에 수수료 7만 원을 또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취득했다. 만기 보유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차변에 그쵸.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당연히 이 수수료도 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좀 예외적인 것이고요. 다 포함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자, 기말의 평가는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회계 1급 단계에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매년 그 유효 이자를 감안해서 이 채권의 장부 금액이 회계 처리하는 그 유효이자율 삼각표라는 스케줄 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주는데 그 금액을 삼각 후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용어만 간단히 그냥 인지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사채와 관련해서 사채 쪽을 공부한 다음에 이걸 보셔야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전산세무 2급 강좌에는 아주 자세하게 사채랑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1급 공부할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인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걸 나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전산세무 2급 강좌에는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뭐 그쪽을 보셔도 되는데 회계 1급 자격증 준비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삼각호 원가라는 걸로 측정하는구나라고 인지하시고 디테일한 이 논리는 전산세무 2급 과정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삼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뭐 그렇게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투자자산의 마지막으로 장기대여금이에요. 여러분, 장기대여금. 자, 대여금은 빌려준 돈인데 장기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만약에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회수할 거다. 1년 이내에 회수할 대여금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그렇죠.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당좌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1월 3일 날 길동 상사에 1,000만 원의 현금을 대여하고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자, 3년 후에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분개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예입니다. 요거는 이제
7월 3일 날 이자 20만 원과 함께 1,0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냥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장기 대여금을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1,020만 원 증가했고요. 장기 대여금 자산을 회수한 거니까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20만 원 더 받은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이자 수익은 수익인데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도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산편을 같이 한번 공부했어요. 특히나 매도 가는 증권은 상당히 어려우셨죠? 그래서 한번 배속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